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1화 밤섬 폐목수 이봉수 기획 성대경 극본 이상락 연출 이영로. 강변 도로를 따라 서울 여의도 근처를 지나본 사람이면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에 마치 두 개의 파말 모양을 한 채 수풀로 덮여있는 조그만 섬을 곁눈질로나마 바라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곳이 근래 도심 속 새들의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밤섬이다. 서울시에 의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 밤섬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쇠부엉이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들고 붕어, 뱀장어, 쏘가리 등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해에 찌든 서울 시민에게 도심 속의 생태공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밤섬이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440명이나 거주하던 취락지였다는 사실은 섬 인근의 토박이가 아니면 거의 알지 못한다. 1998년 10월 14일 서울시와 마포구가 시민의 날을 기념해 특별히 제작 보관한 전통 어선 한선이 향수 어린 황포도치를 달고 밤섬 근처로 길을 돌렸다. 배 한 켠으로부터 흥겨운 풍물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이날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승선한 100여 명의 노인들 표정은 이마에 패인 깊은 주름만큼이나 처연해 보였다. 이들이 바로 30여 년 전 밤섬의 터전을 일구고 살던 실향민들이다. 저기가 우리 집이 있던 그 자리 아니여?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응? 자네 집하고 우리 집 있던 그 자린 이미 떨려 나가고 없어요. 이봐 가만히 있어봐. 저쪽이 마포나루로 건너가던 그 나룻배 닿던데 아니여? 맞아. 이제 그 연평도 조깃배들이 썰물이 져서 마포나루에 못 올라갈 때면 우리 밤섬에 줄줄이 늘어서 있지 않았어? 그래요. 자네하고 나하고 대동청년단 시절에 보초 서던 데가 아마 저기쯤 될 것 같구만. 이 친구가 그 나이가 들더니 망령이 들었나? 보초 서던 데는 그 여의도 개발하던 그 무렵에 벌써 잘려져 나가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배 타고 있는 이 물속 어디쯤 될 거야? 이봐 이목수. 우리 밤섬의 토백이 목수. 이 목수가 어찌 한마디도 없나? 우리가 황포도 배 타고 고향 밤섬 언저리라도 와볼 수 있는 것이 다 이목수 이 사람 덕 아니야? 이목수 그 자네가 처음 일이 배우던 그 조선소 말이야. 율도 조선소? 다 옛날 얘기지. 이목수라고 불리는 이 사람 이름은 이봉수다. 금년 나이 78, 팔순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인이다. 무릎 관절이 말썽을 일으켜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치아도 별반 남아있는 게 없지만 그는 이번에 서울시의 부탁을 받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전래의 한선을 혼신의 힘으로 직접 복원해 만들어낸 베테랑 배목수다. 한강의 밤섬에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고 이봉수는 소시적 그곳에서 배 만드는 일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제 밤섬 출신 이봉수가 배목수로 살아온 60년을 함께 더듬어 보기로 하자. 밤섬은 본래 엄밀히 말하자면 섬이 아니었다. 밤섬의 한쪽 면이 육지인 영등포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강에 돌출한 이 밤섬 포구는 마포나루를 드나들던 어선이나 상선들이 거쳐가던 중요한 길목이었다. 밤섬의 포구와 마포나루는 지척간이었는데 양쪽을 오가는 나룻배가 따로 있었다. 봉수가 어렸을 적 당시 화폐로 10환을 선가로 받았다. 1920년대 초 밤섬에는 200여 호가 살고 있었다는데 1925년 을충년 여름 임진강과 한강 유역에 5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서울에서는 영등포와 용산의 지방이 무너지는 대재난이 닥쳤다. 이른바 을충년 대홍수였다. 이 홍수가 밤섬을 휩쓸고 지나간 뒤 밤섬의 가구수는 80% 줄어들었다. 자, 그 마포나루 갈 사람 빨리빨리 타세요. 그 할머니도 배 타실 거예요? 네, 오늘 마포나루에 조깃배 들어왔다든가. 예. 그 조깃배가 30척도 넘게 들어왔어요. 자, 조기 사러 갈 거면은 빨리 타세요. 아유, 아니요, 저기 나는 새우젓 사러 갈 것이요. 아이, 글쎄 조기를 사든 새우젓을 사든 얼른 타세요. 자, 그 뱃삭 안 낸 사람들은 빨리빨리 10환씩 내요. 야, 봉수야, 너도 마포나루 구경 가려고? 그래, 송남아. 야, 오전에 연평도 조깃배들이 수십 척이나 들어왔대. 그래? 조기잡이 어부들이 연평바다에서 돛단배로 한강을 거쳐 마포나루까지 오려면 꼬박 30시간이 걸렸다. 썰물 때를 만나면 마포나루에 밀물이 들어찰 때까지 하류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대기하던 수십 척의 배들이 일제히 마포나루를 향해 항해하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물론 1920년대에는 통통배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다. 야, 송남아. 야, 저기 조기 파는 데 가보자. 그래, 그러자. 송남이 너는 나중에 작은아버지 따라서 연평바다에 조깃배 타러 갈 거라면서? 그래. 나는 고기잡이에서 부자 될 거야. 봉수, 넌 뭐 할 건데? 나는 네가 타고 다니면서 조기잡이할 배를 만들 거야. 뭐? 그럼 우리 밤섬에 있는 조선소에 들어가려고? 그럼 이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게 소원이야. 자, 조기가 왔어요. 연평도 조기가 왔습니다. 조기가 왔어요. 거기 몇 손 달라고 그랬어요? 100손? 그래. 어디 100손? 한 손이요, 두 손이요, 세 손이면 네 손이로구나. 5손이요, 6손이요, 7손이요, 8손이고 9손이면 10손이로구나. 어디? 자, 한 마리는 이쪽에다 놓고. 조기배가 이제 마포간이라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배가 쭉 닿지 이렇게 겹으로 닿아서 막 자리가 없어서. 근데 그러면 조기를 치는데 한 손이면 한 손, 10손 고정 해가지고 10손 치면 이제 조기 한 마리 또 쌀 내놔야 이제 숫자 알아보냐고. 그래 하나리라 땡알, 둘이라 땡알, 10대면 한 손을 이제 조기 한 마리 따로 내놓거든. 이제 산이지, 그지? 나중에 이제, 8, 9법은 이제. 양손에 조기를 각각 한 마리씩 집어 옮겨 놓는데 그 2마리가 한 손이 된다. 10손, 즉 20마리가 되면 세어놓은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한 마리의 조기를 따로 놓아 표시를 한다. 수학으로 따지자면 20진법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그 조기를 지게에다 지고 다녀서 이제 산택이 얘가 많이 해가지고 그 지게 던지고 거기다 이제 바다가 댕겨 팔고 그랬거든. 그랬지, 지금. 그러니까 조기배가 들어오면 이제 와글와글해. 이제 그 사는 사람은 많고 이제 그 개취 보는 사람이 이거 손짓을 해. 누구 저라 하면 아주 영락없이 지금 이 가야송 시대 깡 부르는 시기야. 조기배가 들어오는 시기에 새우잡이배는 반대로 본격적인 출하를 하게 된다. 새우젓배 한 척이 출하할 때는 보통 염창동의 독 굽는 가마에서 새우젓독 4,500개를 가져다 싣고 서해바다로 나간다. 어부들이 잡은 새우는 충청도 서산 일대의 동굴 속에서 발효된 다음 7월경에 이곳 마포나루로 운반된다.
새우젓 사려. 맛 좋은 새우젓이요. 새우젓 사려. 소매꾼들은 마포나루에서 산 새우젓을 나무로 된 새우젓통에 담아 짊어지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팔았는데 장사꾼들은 나무통 옆에 작은 통 하나를 더 달고 다녔다. 덤을 달라는 사람에게 새우젓을 조금 더 퍼주기 위한 덤통이었다. 어쨌든 1920년대에서 40년대에 이르는 이 시기가 마포나루의 황금기였던 것이다. 너 못하는 놈이야? 아, 예. 저 오늘부터 배 짓는 목수 기술 배우기로 한 이봉수라고 하는데요. 이 자식이 이거 흉년의 피죽도 못 얻어먹었나? 애놈아, 그따위 기백으로 무슨 놈이 목수질을 하겠다고? 이런. 몇 살이야? 18살입니다. 뭐 하고 있어 임마? 저쪽에 나무 빨리빨리 이쪽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예. 안마 신차! 예. 너 저기에서 먹통하고 톱 가져오는 소리 안 들리나? 여기 이 나무부터 갖다 드리고. 이 자식이 어디서 말대꾸야 이게? 너 연장통에서 대피하고 끌 거니와? 너 셋을 때까지 비세모 데려가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목수어른, 피세못이 뭔가요? 18살짜리 이봉수의 견습 목수 생활이 그렇게 시작됐다. 밤섬 배 만드는 공장의 공식 명칭은 율도 조선소였다. 돛단배, 즉 풍선을 전문으로 만드는 이 조선소에는 30명의 목수가 있었고 이봉수처럼 기술을 배우려고 찾아온 견습생이 20명에 이르렀다. 이 견습생들은 기술을 배우는 3년 동안 급료는커녕 끼니도 제공받지 못하고 집에서 먹고 다녀야만 했다. 고구려 적부터 전래되어 왔다는 전통 한선은 이봉수가 견습생으로 들어가던 그 시기만 해도 주문하는 선주가 많지 않았다. 대신 어부들은 하시키라는 이름의 일본식 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다. 한선이 스물어요, 그때도. 한선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그 한선배인데, 그 아주 예전 고려 시절에, 그 이제 그 기계도, 그 시절 기계도 없고 하니까, 또 한선이라는 게 완전하거든. 이제 반드서진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대충 그 일본 배를 잘 짓지, 그런 배는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 배인 하시키는 이물이 뾰족해서 바람이나 파도를 잘 헤치고 나가도록 되어 있으나 한선은 앞 이물 쪽도 네모로 되어 있어서 안전한 대신 속도가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뭐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다 틀리지. 이 한선이라는 건 배가 또 잘 가질 않아요. 지금 반드시 가지고 두부 목판 같은 하기 때문에. 그건 일본 배는 앞이 빼려 물이 안 타지. 쭉 빠졌지. 그래서 그리고 한선의 그전 얘기지 지금은 그런 거 없었거든. 이리저리 바삐 쏘다닐 필요가 없던 옛 시절에는 배의 속도로 경쟁할 필요 또한 없었을 것이다. 전통 한선의 생김새에서 유유자적했던 우리 조상의 넉넉함을 읽을 수 있다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일까? 자자, 전단들 멈춰봐. 행주나루에 사는 김사장한테서 35짜리 한선 한 척을 급히 쥐어달라고 주문 들어왔으니까 지금 하던 일 빨리 마치고 바로 작업 들어가도록 해. 알겠습니다, 소장님. 율도 조선소 소장이 한선 한 척을 지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렇다면 당시 한선 한 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자자, 너네 비켜! 나무 넘어간다! 배 짓는 데 쓰일 소나무를 베어내고 있는 이곳은 멀리 강원도 정선 지방이다. 야산에서 베어진 나무는 강물에 빠뜨려지고 이 원목들이 모여 다시 뗏목을 이룬다.
강폭에 따라 처음에는 40-50개의 통나무를 작은 떼로 묶어 내려오다가 지류가 합류해 강폭이 넓어질 때마다 떼싸공들에 의해 둘이 합쳐지기도 하고 넷이 합쳐지기도 한다. 그래서 서울의 노량진이나 마포 앞에 이를 즈음에는 무려 200여 개의 통나무가 하나의 거대한 뗏목이 된다. 뗏목을 강원도 정선 아세요? 정선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바닥을 이제 묶어가지고 내려와. 이제 중간에는 또 이제 중간에서 이제 또 다시 묶고 또 중간 이제 자꾸 내려 강이 넓은데 와서 이제 많이 묶게만 하냐 때를.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서 한 바닥 내려오거든. 그 이제 떼 싸고 이제 떼를 가지고 내려면 강원도 정선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거꾸로. 그 이제 거꾸로 나왔던 떼 싸고에 몸대에다 줄을 매고 아주 피끼를 매요 이제 물에 쑥 들어갈 때 빠지지 말라고. 쑥 들어갔다 쑥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내려와서 이제 그 떼바닥에 커지지. 그래서 몇 달 걸려서 여기 서울 내려오는 거야. 이 뗏목을 타고 온 사람들은 마포 앞 강가에서 제재소 사람들에게 원목을 팔고 돌아가 버린다. 당시엔 마포에만도 제재소가 17개나 있었고 중랑기역 근방에는 30군데가 넘었다. 마포나루에서 트럭으로 운반된 통나무는 제재소에서 가공되고 밤섬의 조선소에서는 이렇게 가공된 목재를 필요한 만큼 사오는 것이다. 야, 이봉수. 예, 목소는. 지금 우리가 지을 한선이 몇 자배인 줄 알아? 35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m가 석 자니까 35자면 12m쯤 되는 길이다. 길이가 35자면은 밑판 길이는 몇 자야? 밑판이라면 배 밑바닥이니까 그 길이가 35자가 돼야. 이런 멍청한 놈하고. 야, 이놈아. 여기에 똑똑히 봐. 어? 밑판에서 위로 치켜 올라가는 이물하고 고물 길이까지 다 합해서 35자니까 밑판은 25자가 돼야 하는 거야. 아, 예. 난 밑바닥 길이만 35자인 줄 알고. 그러면은 너비는 몇 자야? 6자요. 그래, 맞았어. 밑판에 쓸 나무 다 운반해 놨나? 예, 저쪽에 쌓아놨습니다. 밑판 두께가 얼마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얼른 가서 재보고 올게요. 세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됐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면 배탈 나, 이놈아. 저쪽에 가서 피세못이나 깎어. 이제 한선은 처음에 질 때 이제 바닥이라는 이제 두께가 세치란 말이야. 두께가 세치, 나쁜 세치 그래야. 그러면 이제 그 바닥을 이제 목줄을 쳐가지고 이제 톱으로 이제 손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손으로 맹지로 놓으면 이제 못을 뭘로 박느냐. 나무 못으로 박아야 나오면. 이 쇠못이 아니고 나무 못. 배를 지을 때는 쇠못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피세못이라고 불리는 나무못을 쓰는데 한치 두께에 길이가 한자 두 치인 이 피세못은 소나무가 아닌 참나무로 깎아 만든다. 이 못이 워낙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아예 피세못을 깎는 목수가 따로 있었다. 끈을 가지고 먼저 구멍을 판 다음 그곳에다 피세못을 박는 것이다. 밑판이 완성되면 밑판 양쪽으로 두rum이라고도 부르는 삼판을 대는 작업이 이어지고 이물과 고물 작업을 한 다음에 승선한 사람이 뒷곳을 갑판을 깔면 일단 선체가 완성된다. 그러고 나서도 별도로 만들어야 할 두 가지가 더 있다. 키와 돛대를 만드는 일이다. 키는 참나무를 깎아 별도로 제작하면 되지만 문제는 돛대다. 이봐, 최씨. 저기 있는 저 소나무 어때? 어? 저 돛대감으로 쓸만한데? 어디 보자. 저 우똥이 너무 굵어, 저거.
조기잡이가 다 배 뒤집혀가지고 애먼 여자들 바보 만들 일 있나? 아니 그 뱃사람들 목숨 버리는 것보다 옆에 애들 과부 되는 게 더 걱정인가? 저기 있네 저게. 저 나무 어때 저거? 그래 맞아. 밑동은 굵고 올라갈수록 급하고 가늘게 뻗은 모양이 그 돛대감으로 안성맞춤이구만. 응? 돛을 달 돛대는 아래쪽이 굵고 위쪽이 아주 가늘어야 안정적인 무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나무를 골라 돛대를 세우는데 가령 35자 배라면 맨 앞쪽에 세우는 돛대는 12자, 중간 돛대는 30자, 그리고 맨 뒤 고물 쪽에 있는 돛대는 35자 정도의 길이로 세운다. 그런데 배를 운항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기는 하나 목수들이 만들지 않는 것도 있다. 돛대를 따라 올리고 내리는 돛이 그것이다. 여기는 밤섬 조선소에 한선 한 척을 주문해 놓은 행준나루 근방의 선주집. 일산에 진흙 파러 간 인부들 아직 소식이 없나? 저기 산모퉁이에 진흙 실은 수레가 오고 있구만요, 진어른. 그래. 광목은 제대로 끊어왔겠지? 아이, 그러면요. 돈 만드는 기술자 김씨가 적어준 치수대로 끊어다 놨구만요. 배 인수 날짜가 다 돼가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 가마솥에 불은 떼고 있겠지? 지금 장작불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요. 당시엔 지금 신도시가 들어앉아 있는 일산 지방의 진흙이 좋기로 소문나 있었다. 이 장면은 배를 주문해 놓은 선주가 광목천에다 진흙물을 들여서 돈 만드는 작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자, 가마솥 뚜껑 열어봐. 예. 아이, 못들 하고 있어. 솥에 진흙 퍼넣지 않고. 가마자 이제 물 붓고 이제 이제 흙을 집어넣고 물 붓고 이제 저어가지고 이제 그 광목 이제 돛을 갖다 집어넣고 삶아요. 근데 그 돛이 썩질 않아. 35자 배에 돛을 물들이는데 바지개로 10쯤의 진흙이 필요했다. 아무튼 행준나루뿐만 아니라 덕적도 같은 섬지방의 선주들도 자신들이 쓸 돛은 스스로 만들어 들고 조선소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적적소에서 이제 그 30자 배 할 것이면은 이제 몇 자 이제 끊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아주 독꾸맨다 아주 하나거든. 저희가 꿈에 버릇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마에다 진흙을 물들여가지고 거기서 삶아가지고 이제 물들여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가져오죠. 광목에 황토로 물을 들였으니 황포돛이 되고 그 황포돛을 달면 황포돛배가 되는 것이다. 돛의 가로로 대는 통대나무 역시 선주 측에서 장만한다. 그러니까 조선소에 가져가서 돛대에 매달아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되도록 황포돛을 완전하게 구비할 책임이 선주에게 있는 것이다. 밤섬 조선소에서 한선 한 척이 완성돼 한강물에 띄워지는 날이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한선의 진수식이 열리는 날이다. 자, 저 동네 사람들! 그 행주나루 조기배 선조 양반이 막걸리 한 잔씩 대접하겠답니다. 저 다들 나와서 고사술 한 잔씩 드셔. 남녀노소 다 나와서 술도 먹고 떡도 먹고 배 내리는 구경도 하셔. 밤섬 주민들이 조선소에 나와서 술 마시고 떡 먹는 일 말고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건조된 선체에 달려있는 두 가닥의 밧줄을 잡아당겨 배를 강물로 끌어내는데 힘을 보태는 일이다. 그러기 전에 선주가 데려온 뱃사공 너댓 명이 북을 치며 풍어를 비는 굿판을 벌인다. 이봉수 노인의 기억에 의하면 사공들이 북장단에 맞춰 부르는 노래는 이런 것이었다. 우리 뱃사공 선주가 신수가 좋아서 아래 옷등을 다 젖혀놓고
가운데 등에서 도자 보냈구나. 야. 우리 선주가 신수가 좋아서 아래 우뜸을 다 젖혀놓고 가운데 뜸에서 도장원 했구나. 어선의 선주가 재수가 좋아 아랫바다 윗바다 다 젖혀놓고 가운데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다가 횡재를 만난다는 내용이다. 자, 술도 먹고 떡도 먹었으니 서해바다 용왕님이 깜짝 놀라도록 기운차게 배 한번 내려보세. 자, 드디어 배가 한강에 띄워지고 선주와 사공들은 배에 올라탄다. 배에 오른 선주와 사공들은 노를 저어 강 가운데로 향하면서 북이며 꽹가리를 쳐댄다. 이윽고 돛이 올라가고 뒷바람을 탄 황포돛배가 서해 바다를 향해 항진한다. 앞에서 소개한 배는 35자 배였으나 이봉수가 율도 조선소에서 지어본 배 중에는 길이가 100자나 되는 조기잡이 배도 있었다. 앞뒤 길이가 33m나 되는 거대한 풍선이었다. 이런 규모의 배들은 승선한 어부만도 40여 명이나 됐는데 연평도 앞바다에 한 번 나가면 보통 몇 달씩 무태오지 않고 조기잡이를 했다. 내가 그 한 100자 되는 배를 짓는데 그래도 한 40명 사는 배야, 그건. 그건 연평바다에 아주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한쪽은 한 100가만 싣고, 절구 한 8개 싣고, 이게, 가야 쌀을 찌어서 밥 해먹으면서 있는 거지,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그. 바다에서 먹을 양식으로 쌀 대신 도정하지 않은 벼를 100여 가마나 싣고, 배 안에서 방아를 찢기 위해 절구통을 너댓 개씩 싣고 물탱크도 따로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다. 연평 바다 어느 지점에 가면 바다 밑 땅속에서 민물이 솟구치는 곳이 있는데 근처의 바닷물에 섞여 맛이 짭조름한 그물로 부족한 식수를 대신하곤 했었다. 조기잡이배는 바다에서 조기만 잡고 그 어선에서 고기를 받아다 육지에 파는 상선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봉수. 아니지. 이봉수 목수. 자, 축하한다. 수료증이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율도조선소 출신답게 어딜 가든지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일해야 돼. 응?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수가 드디어 율도 조선소에서 수련과정 3년을 마친 날이다. 조선소 소장이 자신의 직인이 찍힌 수료증을 그에게 주었다. 목수 자격증인 셈이다. 이제 배를 짓는 목수로서 배워야 할 기술을 다 익혔으니 알아서 밥벌이를 하라는 도 닦는 사람으로 치면 하산 명령이었다. 무술 연말을 마친 사람에게 사부가 검을 하사하듯 3년간의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조선소 측에서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이 있었다. 자, 이게 네 밥줄이다. 자, 가져가서 부지런히 벌어먹어. 톱, 대패, 끌, 망치 그런 거 한 벌이에요. 그것도 한 번 사준 거 많아 돈이. 그 한 번 사주더라고. 인제 넌 네 맘대로 벌어 먹어라. 배목수 노릇을 하는데 필수적인 연장 한 벌이었다. 3년 동안 기술을 배우면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 셈인데 그 연장을 개인이 구입하자면 쌀 10가마 값이 있어야 할 만큼 값이 비쌌으니 어려운 시절이었음을 감안할 때 3년 연봉으로도 결코 적은 게 아니었다. 이제 이봉수는 어엿한 배목수의 길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이봉수가 밤섬의 율도 조선소에서 새 연장을 받아들고 처음 밥벌이를 하러 나선 곳은 인천 만석동에 있던 조선소였다.
인천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570명이야 목수가. 그러니까 목수가 조합이 있어서 그래서 즉사서 이제 조합비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또 각 성으로 일 나갈 때는 570명 중에서 이제 10명씩 따로 내보내 이제 조선사에서. 넌 여기 가서 일이 있으니까 거기 보러 가져오너라. 보러 가져오라 했었는데 그 조선사가 나중에 이제 취급을 하자버렸어. 그때 처음에 가서 이제 인천 조선사 일하다가 또 성으로 내보내더라고, 적적소로. 산노도명 내보내. 그 적적소, 이제 인천서 이제 연락선을 탄 적적소 한 4시간 걸리거든. 그 거기 갔더니, 이제 그 험에 술이 올라갔어, 그때. 근데 과부집을 가서 과부. 거기는, 그 당시에 이제 직금이나 그때나. 밤섬의 율도 조선소가 30명의 목수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570명이나 되는 폐목수들이 목수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였다면 당시 인천 조선소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당시 덕적도에 과부집 배를 지어주러 갔다가 재미나는 사연이라도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이봉수 노인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뛴다. 봉수 집에 있나? 김목수. 자네가 웬일이야? 아이고, 자네 먹여 살리려고 일거리 하나 가져왔지. 참, 일거리 없어서 일 못하나? 인천에서 오라는 거야? 인천이 아니고 원산 옆에 있는 문평에다가 외놈들이 비행장을 짓는다는구만. 아니, 우리는 배 만드는 목수인데 비행장 짓는 데 가서 뭘 하자는 얘긴가? 그게 아니고 비행장은 비행장인데 물 비행장이라는구만. 물 비행장? 응. 이 사람이 따순 밥 먹고 무슨 신소리 하고 있어? 참, 그러니까 해변가 바다 위에다가 나무로 비행장을 만들어서 그걸 물에 띄워놓고 그 위로 전투기들이 떴다 가라앉았다 한단 말이야. 그 일본 놈들 전쟁을 오래 하더니 원 별로 맺었다. 이 사람이 일본 순사 들으면 어쩌려고. 물 위에 떠 있는 건 무엇이든지 맹그는 사람이 우리 배목수들 아니겠어? 그 물비행장인지 무엇인지 맹글러 가보세 그려. 이봉수 등 6명의 목수들은 서울역에서 목수 연장을 일단 원산역으로 탁송한 다음에 기차에 올랐다. 항공모함처럼 물 위의 구조물 위로 전투기가 뜨고 앉을 수 있는 시설, 즉 물비행장을 지으러 가는 것이다. 지루한 열차 여행 끝에 물비행장이 들어설 곳에 도착한 일행은 일본 관리들에게 신고를 한 다음 인부들 숙소 옆에 있는 밥집으로 향했다. 물비행장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전쟁이 치열해지자 일제가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목수를 추가로 동원했던 것이다. 아이고 배고파서 죽겠다. 아줌마, 우리 내일부터 물비행장 일할 목수들인데요. 여기 국밥 좀 차려주시오. 반갑지 않은 사람들 또 몰려왔구먼. 아니, 그게 무슨 방정맞은 소리요? 아니, 밥 팔아줄 손님이 6명이나 새로 왔으면 주한쌍에다가 니나노 장단을 덤으로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무슨 놈의 한밥집 주인이. 그래, 어디서들 오셨소? 서울서 왔는데 왜요? 아직 물비행장 공사에 뛰어들기 전이면 이 길로 서울로 도망치는 게 나을 거요. 도망치라니 우리가 도둑놈이요? 그게 뭔 소리요? 물비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석 달째 월급 한 푼 못 받고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는데 뭐가 좋아서 제 발로 걸어 들어와요 그래. 그게 사실이에요? 무엇이요? 내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가만 있어봐.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도망치기가 어디 쉽겠어? 저 이따가 야밤에 저쪽 논두렁으로 빠져나가세요. 예. 저쪽으로 쭉 가면 기차역이 나와요. 당신들이 서울서 온 목수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밥들 먹고 현장으로 나오시오. 그런데 당신들 연장은 안 가져왔어. 이 연장을 서울역에서 기차로 붙였는데 내일 아침에나 도착할 겁니다.
연장은 따로 보내고 몸만 왔다. 정신 상태가 이래가지고 어찌 천황폐하의 신민이라고 할 수 있겠나? 6명이서 거기 갔어. 이제 조국으로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조국을 붙이고 온선역으로 붙이고 거기 갔더라가 말이야. 아 갔더니 일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은 조국 안 가져왔냐? 그래서 조국 문평도 왔을 갔다 그랬지. 근데 왜 어떻게 배낭을 가져오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루 벌써 일 나가니까 물 비행기장 짓는 건데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꾸임에 빠져서 우리가. 그래 이제 그 밭집을 찾아요. 밭집이 소란동 사람들이거든. 당신도 이제 와서 어저께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당신은 빨리 저로 나가라가 말이야. 우리가 석사자 얼굴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어저께 와서 슬군이 빠져나가라고 말이야. 그날 밤 야음을 틈타 숙소를 빠져나온 일행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논두렁길을 내달려 간신히 기차역에 당도했고 때마침 도착한 연장 가방을 찾아 챙기고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식민지 목수들의 웃지 못할 야반 도주극이었다. 24살 때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됐다고 해서 목수의 길로 출발한 그의 진로가 달라질 이유가 없었다. 이봉수가 만들었던 배 중에는 넓적배라는 것도 있었다. 해방되던 해 강원도 정선에서 그 일을 했는데 강 이편과 저편에 밧줄을 연결해 놓고 그 줄을 잡아당겨서 배 탄 사람들이나 자동차가 건너가게 돼 있는 배라기보다는 물에 떠다니는 다리 같은 것이었다. 어쨌든 이봉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정선으로 갔는데 힘들어. 아유 죽겠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 목소른이 산에까지 오시고 웬일이십니까? 나무 베는 거 구경 좀 하러 왔습니다. 이야, 저 나무 저거, 그놈 참 잘 뻗어 올라갔다. 나무 베는 인부들이 몇 명이나 되죠? 납작배 지을 전나무 벌채 작업에 3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예. 아이고, 나도 진작에 목수 기술이나 좀 배워두는 건데. 에이, 모르겠다. 한 대 더 맞춰두자. 아이고. 아니, 뭘 맞는다는 거요? 웬 주사기를... 이 주사 한 대 맞으면 힘든 줄도 모르고 천당이 따로 없어요. 도대체 무슨 주사길래... 자, 목소른도 한 대 맞아봐요. 저쪽에 나무 베러 가는 사람들도 아침에 한 대씩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힘이 그냥 벌떡벌떡 솟고 기분이 그만이라니까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 대 맞아봅시다. 이봉수도 인걸꾼, 즉 나무 벌목꾼에게 용감하게 팔을 내밀어 주사 한 대를 얻어맞았는데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목구멍에서 욕지기가 치밀어 올라왔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 캐는 데 가봤더니 그 넓적배 3개인데 인거제에 가서 27명이 쪼가서 인거라고 이 톱이라고 붕어 섞어서 그래서 캐는 거라고 이렇게 생겨요. 이거 인거제라고 그러거든. 근데 24명이 다 긴쪽 올라가 보니까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 주사를 맞더라고. 그 야편 주사를 맞아, 야편. 그 전부 야편 얘들아 가만히 하려고 보니까. 그 이걸 왜 맞느냐니까 이거 맞으면 참 세상이 무척 좋아진다 그래. 그러니까 목소름도 한 대 맞으시오. 한 대 놔줄까? 그 한 대 놔달라고. 그때는 24살 먹어서 해방돼서 24살 적이야. 그 이제 여기서 한 대 놓는데 우럭우럭 건다면 한 대를 맞고 나니까 그러더니 김치 먹은 것도 전부 터버렸어 나가. 그 한 대 맞고. 요즘처럼 전기톱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서 있는 나무에 밑동을 베는 작업이야말로 톱질 중에서 가장 힘든 노역이었다. 짓누르는 나무의 무게를 톱날에 얹고 밀고 당기고를 하자면 아무리 톱날에 기름칠을 한다 해도 어지간한 힘으로는 어림없는 중노동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편에 의지했던 것이다.
목소리 본래 고집이 좀 세고 현장에서 까탈스럽게 굴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이봉수 노인은 그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배를 짓는 몫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말한다. 배 짓는 몫은 특별 대접을 받을 만하다는 얘기인데 그의 얘기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 젊은 시절 그들의 위세는 알아줄 만했던 모양이다. 산에서 나무를 펄치하던 벌목꾼들이 갓 24살짜리 젊은 목수에게 목수 어른이라고 깍듯이 대했다는 데서도 그들의 위세가 만만찮았음을 알 수 있다. 아이고, 목수님들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마침 잘 오셨어. 예, 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납작배 짓는 작업 말이요. 이거 면에서 하는 공사가 틀림없죠? 그럼요.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타고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이 납작배 짓는 공사는 우리 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수건 사업이고 무엇이고 하여튼 이 공사의 총 책임자가 면장님 아니오? 그야 물론이지요. 무슨 불편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요, 이렇게 먹고는 일 못하겠어요. 아니,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면서 서울서 온 목수들한테 그래 좁쌀밥에다 감자 삶아 먹이면서 일을 시켜요? 예. 저 워낙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보니 좀... 그런 말씀 마시고 저기 제천 쪽으로 나가면은 싱싱한 봄배추 나온 곳이 있으니까 그거 사다가 겉절이 담그고 그러고 목수 밥상에 생선 꼬랑지 하나 없는 뱀이 어디 있어? 우리는 요렇게 먹고는 일 못해요. 못해? 예. 봄배추는 사오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고장에서 생선은 오징어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배들은 미인에서 짓는 거거든. 미인에서 짓는 거야, 이제 불악 사람들은. 근데 반찬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당시에 먹을 수가 없어. 감자도 초밥을 해주는 거라 가지고 그 미인장 먹을 때 우리 이렇게 먹고 일 못하고서 그랬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야. 제천 나가면은 요새 봄배추를 좀 사가지고 오고 야채 좀 사가지고 오라고. 그 야채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날 낮에 사는 낮에 김치인데 소금에 있거든. 푼내가 하나 먹을 수가 있어 이제. 거기 사람들이 여긴 그런 거 못한다 그래. 그래서 생선도 사라 했더니 생선도 오징어밖에 없대. 조망받아서 오는 거. 생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음식이 안 맞아 일을 못하겠다는 데에야 면장이라고 별 수 없었던 것이다. (1949년) 여름 인천 조선소. 봉수야, 일 그만하고 서둘러 집에 가보라니까. 말 안 들을 거야. 아이고, 작은 아버지, 가봤자 헛일이라니까요. 이런 천하의 도리를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지금 네 안사람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겠냐. 어차피 비가 와서 오늘 바깥 작업은 못하게 됐으니까 그만 연장 놓고 가봐. 가서 자식 새끼라고 얼굴 들여다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방 죽어버릴걸. 밤섬 집으로부터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전갈이 왔다. 그 무렵 목수였던 봉수의 작은아버지도 함께 일하고 있었다. 아들을 낳았다는데도 집에 가보지 않겠다고 오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첫아들과 둘째 아이 모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영 반갑지 않았다. 필시 그 녀석도 돌도 되기 전에 그의 곁을 떠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 낳았던 그 아들이 지금은 50 나이를 바라보고 있다. 어쨌든 이봉수는 작은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밤섬 집으로 향했다. 영등포에 도착하자 며칠째 내린 폭우로 밤섬으로 통하는 목이 침수돼 밤섬은 명실공히 섬으로 떠 있었고 섬 앞으로는 불어난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봉수 아닌가? 자네 아들 낳았다던데 그래서 오는 모양이군 그래. 근데 그 반쪽짜리 드럼통은 와 걸리고 있는겨? 이 도나무통에다
돈 몇 푼하고 미역하고 넣어서 이거 타고 헤엄쳐 가려고요. 뭐라고? 아니 자네 시방 죽으려고 환장이었나? 저 물살을 헤치고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오? 이 도라무통을 끈으로 묶어놨으니까 이 끈 앞으로 꽉 쥐고 헤엄쳐 가면 문제 없어요. 아이고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아니 아들 얼굴 그 물 빠지기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뒤에 보면 그새 어떻게 된다든가? 그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러나 이봉수는 드럼통을 맨 끈을 입으로 물고 진흙탕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한참을 잘 헤엄쳐가다가 수심이 얕은 곳에 이르자 그 와중에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난 그는 다시 헤엄을 치기 시작했는데 밤섬의 이편과 저편에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의 모험을 위태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구경꾼들의 염려와는 달리 그는 큰 문제 없이 밤섬에 도착할 것처럼 보였는데 잘 헤엄쳐가던 그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강 한가운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양마산이라고 써서 그잖아요, 양마산. 그 저기 국회 가는 길인데. 그런데 가서 이제 해 가다 보니까 따가 다리 닿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을 한풀 빠져서. 그래서 한숨 떡 나오면서 쉬고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밤송원에는 또 이제 강이 또 하나 있어, 여기. 근데 노량진 쪽을 보니까 큰 나무가 전보선대가 또 이런 거 큰 거 하나 떠나라. 그래서 사람이 먹으니까 또 욕심이 죽게 많이 해서. 물살에 떠내려오던 전봇대 하나가 사단이었다. 목수인 그에게 나무 전봇대는 꽤 값나가는 물건이었다. 당연히 발전소 쪽으로 떠내려가면서까지 악착같이 전봇대를 놓지 않고 있던 그는 결국에는 전봇대도 그리고 돈과 미역을 챙겨 담았던 드럼통도 다 놓친 채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 누군가가 던져준 부위를 붙잡고 겨우 살아났다. 그가 목수가 아니었던들 급류에 떠내려오는 나무 전신줄을 죽자사자 붙들고 떠밀려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38 이남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인민군의 대포소리가 지척을 울렸다. 이봉수 등 밤섬의 대동 청년단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보초를 서고 있었다. 마을에 도둑이 들거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청년들끼리 조를 짜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민군이 미아리까지 왔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마포나루까지 내려왔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척에 있던 한강 다리가 아군에 의해 폭파됐다. 그 노량진 인도가 다리 말이 끊었잖아. 그걸 미리 끊었다고 그때. 이 미리 그 소리가 나서 이제 집에 올라오니까 그 터지는 소리가 얼마나 신지 그냥 집이 벅국이 전부 그냥 흙이 떨어지고 그랬어. 집 안에서 놀라서 그러고 그래서 끊은 날. 그래가지고 마포 쪽에서 이제 인민군이 들어왔다. 마포 쪽에 가서 밤송을 불타는 쏜다 이제 그런 말이 있고 그것도 눈에 이제 띄고. 근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식구를 다 내버리고 나갔어. 전란 중에 잠시 되돌아와 보니 밤섬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봉수가 목수일을 익혔던 율도 조선소 역시 흔적도 없이 망가지고 없었다. 사실 밤섬을 비롯한 마포나루 주변이 활기를 잃은 것은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부터였다. 연평 앞바다를 비롯한 서해안의 황금어장이 38 이북으로 편입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쇠락일로에 놓여있던 예전의 마포나루와 밤섬은 6.25를 알리는 포성과 함께 일시의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만 것이다. 황포덧배를 만들던 율도 조선소의 망치 소리도 그리고 조깃배나 새우젓배가 부산스레 드나들던 마포나루의 풍경들도 그렇게 사라져갔다. 여보세요. 내가 이봉수요. 뭐라고요?
황포 돛담배? 아이 그러니까 이제 한선을 지어보라고? 이 떼끼 이 사람이 누굴 놀리고 있는 거야 뭐야? 에? 정말이라고? 허허 이 참. 아니 저 좋은 배 다 놔두고 그 돛담배를 맹글어서 무엇에다 쓰려고? 최근 이봉수에게 믿기지 않는 청이 들어왔다. 다시 끌과 톱과 망치를 잡고 나무배를 지어 한강에 띄울 일이 생긴 것이다. 이봉수 노인은 황포돛배 한 척을 복원 제작해달라는 서울시의 청을 받고 옛 시절 인천에서 함께 일했던 배목수 2사람을 불렀다. 80을 눈앞에 둔 노목수 3사람은 생애 마지막이 될 황포돛배 짓는 작업을 고스란히 예전의 한선 제작 방법 그대로 해냈다. 그리고 황포돛을 단 한선이 한강에 뜨던 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그 배에 올랐다. 그거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물에 쥐어가지고 이제 인증도 살고 그래서 이제 타고 이제 그 기분이 좋긴 좋더라. 하지만 이제 자신이 만든 배에 올라 술도 먹고 춤도 추고 했는데도 마지막엔 서글픔이 남더라고 했다. 돛담배가 필요 없는 시대에 구경거리로 만든 배에 올라탄 기분을 새우젓이며 조기 등 뱃사람들의 풍요를 싣고 바람과 함께 내달리던 마포나루 시절의 황포돛배에 어찌 견주겠는가. 이디오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1화 밤섬 배목수 이봉수 이상락 극본 이영로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